세계 정치 지도에서 여론을 동시에 호기심과 우려로 이끄는 관계는 러시아와의 동맹만큼 드물다. 현재의 북한 병사들에 대한 모호한 소문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한 북한군까지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 서명 장면과 정상 간의 흑백 서류까지 모두가 극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봉쇄와 제재를 받은 한 국가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공개적으로 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방 전체와 맞서고 있다. 성대한 외교 방문 뒤에는 끝없이 펼쳐진 레드카펫과 생중계되는 악수 장면이 있지만 그 뒤에는 혹독한 현실이 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북한에서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막대한 무기와 탄약을 운반하며 하나의 연결고리로 러시아의 생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기되는 질문은 왜 북한이 모든 힘을 쏟아부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를 지지하는가? 그리고 이 동맹이 세계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당신이 곧 들을 이야기는 단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적 계산에 관한 것이며 비밀 협상과 권력의 장기판 위에서 각국이 결정적인 수를 두기 위해 움직이는 이야기이다. 최근 북한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작년부터 이 나라는 1만 명 이상의 정예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해 전투에 직접 참여시켰다. 올해 7월에 이르러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은 마치 북한이 스스로 비밀카드를 뒤집고 모든 자원을 걸어 끝까지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것과 같다. 주목할 점은 이것은 단순한 구호성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 파견 인력 동원 그리고 탄약까지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추가로 3만 명의 정예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배치된 1만 1천명의 6천명의 공병대와 이후 파견된 기술부대를 합치면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인력 총수는 거의 5만 명에 달한다. 겉으로 보기엔 5만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모두 직접 전장에 투입된 병력이라는 것이다. 후방 지원 부대가 아니다. 게다가 이들은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무기와 탄약도 함께 가져왔다. 이는 보여준다. 북한의 참전이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큰 도박이다. 북한이 자국의 위상과 미래를 전부 걸고 있는 자리이다. 의문은 왜 북한이 전력을 다해 러시아를 지지하는가이다. 그리고 이 결정 뒤에는 각 측이 어떤 전략적 계산을 품고 있는가이다. 2024년 6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첫 번째 북한 방문이었다. 이 방문의 목적은 분명했다. 러시아 북한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불과 하루 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세력이 한쪽을 공격할 경우 다른 쪽이 즉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지원과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이 되었음을, 그리고 전략과 방위 약속에서 긴밀히 결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뻐하는 이가 있으면 우려하는 이도 있다. 바로 한반도 반대편의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다. 한국 언론은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전략 구도와 세계 지정학 균형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국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넓은 대양이 가로놓여 있다. 반면 한국 바로 옆에는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진다면 원금보다 인접이 낫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이미 양측은 문서에 서명했고 흑백으로 남았다. 러시아와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며 이 현실은 되돌리기 어렵다.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 한동맹과 맞서는 하나의 장막이 38선 북쪽에서 내려왔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이 조약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이다. 아마도 그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느끼는 나라는 바로 우크라이나일 것이다. 올해 초 여러 소식통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몇몇 사진과 정보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인의 신분증을 압수한 장면이 그들이 입고 있던 군복 속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 러시아와 북한 모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그 정보의 진위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2025년 4월 28일이 되어서야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인정했다. 다음날 러시아는 곧바로 대응했다. 6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병사와 함께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영상 속 그들은 통일된 군복을 입고 AK-12 소총과 기타 여러 러시아산 무기를 장비했다. 영상에는 양국 병사들이 번갈아 엄호 사격을 하고 파괴된 교회와 비슷한 건물 위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북한 병사가 붉은 낫과 망치 깃발을 흔들며 러시아 국기 옆에 꽂았다. 그 후 그들은 서로 껴안고 축하하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쿠르스크 작전에서 북한은 총 1만 2천 명의 정예 병력을 파견했고 자국 무기와 약 600만 발의 포탄을 가져왔다. 평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이는 북한이 단순히 병력만 보낸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화력을 갖춘 실질적인 참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병력의 대부분은 초기에는 2차 세계대전식 인해전술을 사용했다. 이는 현대전에서 금기시되는 방식이다. 특히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 전술은 그들의 사상자 비율을 일시적으로 5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총알바지로만 여겼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북한군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단순히 AK-12를 들고 돌격하던 수준에서 전자전 장비를 운용하는 법을 배우고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쓰는 드론에 교란을 가하기 위해 UAV를 띄웠다. 그들은 3인 1조 전술을 사용했다. 한 명이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드론을 유인하면 나머지 2명이 매복하여 목표가 사정권에 들어오면 사격을 가했다. 이 위험한 전술은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리고 이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북한군은 이 급 보조 전력이 아니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불과 3시간도 안 돼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뚫렸다.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약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중 8천 명은 전선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병력은 주요 전장에서 활동할 뿐 아니라 지뢰 제거, 교량 보수와 인프라 복구 등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후방 지원 능력이 전쟁 전 대비 약 60%까지 회복되었다. 한반도에서 온 이 병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이곳에 도착했고 쿠르스크 전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되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전투가 빨리 끝나면 후방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착 상태에 빠지면 탄약 소모량은 엄청나진다. 군사력이 강하고 영토가 넓은 러시아라도 탄약이 점차 고갈되면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지원을 받아 마치 거의 무제한 공급이 가능한 공동무기고를 갖춘 셈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만약 러시아가 안정적인 탄약 공급을 유지했다면 예브게니 프리고진 전 와그너 그룹 수장이 분노하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공개 비판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탄약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러시아 지도부를 괴롭혀온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군사 우선 정책을 유지해온 국가로서 탄약 부족을 거의 겪지 않는다. 그들의 참여는 단순한 병력 보충이 아니라 러시아의 후방 지원 문제를 완화시키고 소모전에서 일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2023년 8월부터 북한의 방산 공장은 최대 가동 상태에 들어가 밤낮 없이 탄약을 생산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량은 이미 약 200만 발에 달했다. 200개가 넘는 방산 공장이 북한의 산악지대 위치에 있으며 소련 시절 포탄 생산 라인을 일제히 재가동했다. 152mm와 122mm 같은 구형 포탄을 러시아포에 호환 가능한 버전으로 변환했다. 국내 생산 능력이 최대한 동원되자 서방 제재로 줄어든 러시아의 탄약 공백이 빠르게 메워졌다. 각 컨테이너 탄약은 화물선을 통해 비밀리에 일본해를 건너 러시아 나우카 항에 하역되었다. 그 후 철도를 통해 전선으로 운송됐다. 약 10일 만에 이 탄약은 러시아 병사의 탄창에 장전될 수 있었다. 같은 시기 매달 약 60만 발의 포탄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운송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소련 시절의 군사 원조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았다. 불발탄 비율이 거의 30%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에게는 탄약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았다. 일부 병사들은 이 컨테이너를 군사 미스터리 박스라고 농담했다. 열어봐야 품질은 알 수 없지만 화력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수량은 보장됐다. 풍부한 공급은 곧 효과를 발휘했다. 하르코프 전투에서 러시아 포병은 분당 50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반격 계획을 일시 중단하게 만들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처음으로 공개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전선에 공급하는 탄약이 40%에 달하며 일부 부대는 이 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제기되는 질문은 왜 북한이 러시아의 조건 없이 군사 지원을 하는가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협력에서 무엇을 얻는가? 모스크바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이는 최적의 선택이다. 화력 유지와 국제 제재 압박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서방의 엄격한 제재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그 영향은 군사부터 경제까지 광범위하다. 앞서 언급한 탄약 부족 사태는 문제의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 외부 탄약 공급이 끊기면 국내 생산을 아무리 늘려도 나토의 풍부한 무기 지원을 받는 적 앞에서 러시아는 결국 탄약 고갈 위기에 직면한다. 북한 입장에서 역시 수년간 봉쇄와 제재를 받아왔고 미 한 동맹의 압박에 늘 대비해온 나라로서 필요시 도와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 찾던 형님 같은 존재다. 소련 시절의 군사외교 유산을 대부분 물려받은 러시아는 북한에 익숙한 관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듯 보인다. 무기 협력을 통해 북한은 약 2천억 달러의 외화 지원과 이를 통한 외환 수입을 얻었고 이는 자국 GDP의 80%에 해당한다. 또한 매년 약 200만 톤의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국내 부족분의 40%를 메우고 있다. 협력이 깊어질수록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북한의 히토류 자원도 새로운 판로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 러시아 국경 인프라가 확장 현대화된다면 자원 개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결과 탄약과 식량이 부족하던 병력이 충분한 보급을 받는 정예군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 협력은 경제와 식량을 넘어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S-400 방공 시스템을 이전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방어무기 중 하나다. 사거리 400km에 달하며 북한에게는 철벽 방패와 같은 존재다. 북한에게 미사일 실전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경험, 특히 탄도미사일 관련 경험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서로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행보임이 분명하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지만 관계조약 체결 1년 후 북한은 실제 행동으로 의혹에 응답했다. 2025년 7월 12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전용기가 북한 원산에 착륙했다. 공항에서 회담장까지 깔린 레드카펫 위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직접 다가와 라브로프와 악수했다. 이후 라브로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여러 중대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을 마치며 그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감사했고 러시아 지원 병력 파견에 대해 러시아 북한 관계는 깨질 수 없는 전우회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는 단기 이익을 위한 느슨한 동맹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외부의 도전에 함께 맞서는 앞으로 이 결속은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러시아 북한 동맹은 단순한 상징적 악수가 아니라 점점 조여오는 전략적 동맹의 끈이며 두 나라의 운명을 연결하는 외부 세계와 맞서는 연대다.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탄약열차와 레드카펫 위의 단단한 악수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일시적 협력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적인 결속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나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익과 계산 그리고 잠재적 위험이 언제든지 정세를 바꿀 수 있다. 제기되는 질문은 이 관계가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제재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발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용돌이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올가미가 될 것인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갈 때 모든 시선은 북방동맹의 발걸음을 주시할 것이다. 이 동맹은 세계 권력 지도에 새로운 장을 은밀히 써내려가고 있다.